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주간 종합뉴스를 통해 한 주간 방송됐던 이슈 리포트를 되짚어보고 사건 사고와 연중기획을 통해 알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970년대 전기와 전자산업의 메카인 세운상가가 제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창업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가 세운상가군 일대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입니다. 전자와 전기 부품 점포 등 현재 1,60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총 44만 제곱미터의 세운상가 구역이 새로운 기술 융합 공간으로 바뀝니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를 재생하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세운상가를 지키고 있는 장인들의 제조업과 청년 창업자들의 기술력을 합쳐 새로운 기술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과 메이크업 입주 공간 등 세운상가군의 거점 공간을 3단계로 구성합니다. 세운상가와 연결되는 저층부는 창의 제조 산업의 생산을, 그리고 상층부는 이러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도심 공동의 현상을 막아주는, 여러분 공동화라는 게 자꾸 이렇게 쇠퇴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주거와 상업의 복합지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청년 창업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청년 스타트업과 메이커 창업 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입주 공간으로 확보한 겁니다. 도시공학과 건축 분야 등 기술 제조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과 체험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가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제품화가 되면은 그런 제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품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부품이나 특정 기술에 대한 오리엔트되어 있는 전문적인 장인분들께서도 더 많은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초기에 이런 하드웨어들을 구성하거나 장비를 구성하거나 혹시 기술 사업화 R&D를 할 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 이런 공간 안에서 컨설팅 받고 저희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그 제조 상품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밖에도 세운상가와 외부를 연결하는 문화시설도 조성됩니다. 옥상에 쉼터를 만들고 상가 일대를 잇는 공중 보행기를 연결해 보행교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세운상가 문화시설을 완료하고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해당하는 171개 구역을 2023년까지 단장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중구가 이번 달부터 남대문 시장 노점 250여 곳에 대해 노점 실명제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노점의 영업시간 연장 요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시장 상인회와 노점이 일단 노점 실명제 추진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업시간 연장과 정상 영업권 보장, 시장 상인회와 노점 상인들의 엇갈린 입장차 속에 대규모 집회 시위가 벌어졌던 남대문 시장 일대. 오랜 진통 끝에 중구가 남대문 시장 일대의 노점 실명제를 추진합니다. 기업형 노점은 금지시키고 일반 생계형 노점은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는 겁니다. 그런 대신에 노점들도 의무를 지키는 거죠. 법과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노점 실명제는 회현역 5번 출구길을 큰 줄기로 한 5개 구간에서 이뤄집니다.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 시장 안쪽에 자리한 254개 노점입니다. 제가 서 있는 남대문 시장길 일대에 영업이 허용되는데 실명제 취지에 맞게 1인 1매대 본인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노점 상인과 남대문 시장 상인 사이 논란이 됐던 영업 시작 시간은 동절기 오후 4시, 하절기 오후 5시부터로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는 취소되고 노점은 재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명제 추진과 함께 노점에게 주 2회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야시장 운영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또다시 양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먹거리 노점 경우 식용유를 사용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식용유 기름이 튀긴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은 상품에 이제 냄새도 배이고 네. 안경류 조금 묻고 이러면 안경에 이제 그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들 입장에서 아주 이건 진짜 우리가 상인들을 망치게 하는 거다. 네. 상인들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런 반대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 상인들은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도 뭐 같은 노점이고 상인들이 있지만은 남대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주식회사에서 워낙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는 구청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답을 주지 못하고 뭐 먹거리 야시장에 실패를 하면은 그때 가서 시간을 땡기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노점 실명제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대치와 갈등 속에 어렵사리 시작을 알리게 된 노점 실명제. 갈등 요소를 좁혀가며 정착해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 노점 실명제는 1인 1매대를 골자로 하는 그야말로 기업형 노점을 없애겠다는 자치구의 의지입니다. 이 노점은 세금도 내지 않고 인도나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자치구의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데요. 최근 자치구들은 점용료를 받아 노점을 합법화시키고 고질적 문제인 기적형 노점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형성해 자생해오던 노점의 변화를 주려면 자발적인 노력과 수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의도는 좋으나 일방적인 추진으로 대화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남대문 시장의 노점 실명제도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구는 문제가 됐던 영업시간 연장 대신 이번에는 야시장 카드를 내놨습니다. 구의 의도대로 시장과 노점이 상생할 수 있으려면 이번에야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지난달이었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조선검열이라는 단어가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검열은 곰의 쓸개를 말하는 북한 사투리인데요. 이 북한산 웅담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척발됐습니다. 사상 첫 사례라고 하는데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남성에게 비닐팩을 건넵니다. 비닐팩에는 북한산 웅담으로 알려진 조선곰열 50봉이 담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북한산 웅담을 밀수입해 판매한 32살 여성 이모 씨 등 중국인 동포 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판매한 조선곰열은 모두 곰쓸개가 아닌 돼지쓸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곰쓸개 성분인 우르소데옥시 콜린산 성분이 전혀 없는 음성으로 판정된 겁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에서 진품 웅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직접 북한으로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밀수하고 판매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를 구입한 사람들 역시 전부 다 그 진품인 줄 알고 구입한 것입니다. 이 씨는 북한에서 1g당 1,130원을 주고 사들인 조선 곰열을 지난해 8월 국내로 밀반입해 개당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홍보하고 구매자 임 씨 등 2명에게 총 100개를 판매해 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북한산 웅담을 광고하고 판매한 중국인 동포 2명과 이를 구입한 2명 등 4명을 약사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패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화면에서 나왔던 조선검열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북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국내로 들여와서 이걸 되판매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곰은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국제적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곰을 채취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고요. 또한 약사법에도 멸종 위기종인 곰을 원료로 해서 만든 가공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두 가지 법률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판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도 입건이 됐는데요. 네. 처벌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곰 쓸개인 줄 알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입자도 처벌되고요. 그 해당 물품도 모두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곰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강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일단은 이게 되게 웃기는 해프닝이었는데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죠. 알고 보니까 네. 웅담, 곰의 쓸개가 아니라 이게 돼지 쓸개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네, 일종의 불능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능범이란 수단의 착오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 가능성이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굿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뭐 굿을 한다거나 아니면 허수아비를 사람으로 알고 총을 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 형법상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서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판매업자들이 중국에서 이 곰 쓸개를 가지고 올 때 돼지 쓸개인 줄 알면서도 한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또한 곰 쓸개로 허위 광고를 하고 그 효능에 대해서도 과장 광고를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뭐 본인 스스로도 판매한 사람도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직접 가서 그게 곰 쓸개인 줄 알고 팔았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곰 쓸개를 어떻게 제조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또 사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위생상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 곰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곰 쓸개 채취하는 모습을 이게 지리산 한 자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우리를 막 갖다 놨는데 그 안에 이제 곰 살아있는 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쓸개에다가 호수를 꽂아서 거기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그 당시가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악취가 대단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간 건강에 좋다라고 남성에게 좋다라고 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도 한 70여 곳 정도의 곰 사육 농장이 있고요. 10,000마리 정도의 반달 가슴곰에게서 쓸개즙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도 2번 정도 배에 영구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금속 바늘을 넣어서 쓸개즙을 채취하는데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다음에 이 구멍 주변에 고름이 차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곰들이. 거기다 무슨 연고를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달 가슴곰 구조기관의 수의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달 가슴곰의 40% 정도가 간암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간암 환자의 어떻게 보면 쓸개즙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네. 환경 또한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그 좁은 청살 아래 이 곰을 가다 놓고 쓸개즙을 뽑다 보니까 이 곰들이 고개를 흔든다거나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곰 쓸개를 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면. 오히려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먹지 말라. 네. 1년에 이런 사건들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변호사님? 네, 곰은 현 세대와 이 미래 세대의 공동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멸종 위기종들을 우리 미래 세대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현 세대들이 곰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곰이 최적화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도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 꼭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쓸개즙을 채취당하는 고통스러운 반달 가슴곰의 어떤 눈물을 되새기면서 쓸개즙을 팔지도 먹지도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몸 건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상에 쫓기다 보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경우 많은데요. 결국 몸 좋아지자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의심하고 가려서 복용하는 것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연중기 서울실록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올해 3.1절은 98주년이었죠. 벌써 100년 가까이 됐지만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잊혀져 온 역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성동구 성수동 지역에서 벌어졌던 뚝도 3.1운동인데요. 오늘은 역사 속에 묻혀온 뚝도 3.1운동의 주역들과 마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굴해 보존하려는 뚝도 주민들의 노력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세혁, 이재호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1919년 당시 나이 31살의 청년 김완수. 그는 마차를 끌던 마차꾼으로 뚝도 3.1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도왔던 4살 어린 동네 아우 신원용. 군중의 맨 앞에 서서 행렬을 인도했던 인물로 나루터에서 짐을 나르던 노역군 출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10여 명이 뚝도 3.1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인물 가운데 돈 많은 부자나 지체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달구지꾼에서부터 지게꾼, 막노동꾼에 이르기까지 약하고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리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걸기를 촉구하는 벽보를 붙입니다. 뚝도 청년 동포 형제들아, 근일 삼천리 강산 13도 중 2천만 동포가 모두 만세운동을 하는데 왜 그런지 뚝도 청년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 뚝섬은 독립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 3월 26일 뚝도 우편안골 우물 앞으로 모여 만세를 부르시되 시간은 오후 7시 30분쯤 되어 부르자. 약속되었던 그날, 뜻을 함께하는 1,500명의 군중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은 성동구 성수동 주민들 사이에서 안경점 앞 삼거리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 옛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물이 있었고 이 우물 주위로 1,500명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뚝도에 울려 퍼진 독립만세의 외침. 일제 헌병의 무차별 발포로 공식적으로만 1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뚝도에서만 5대째 살아온 이정필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싫었다 그래서 그 몇 살이 다쳤다 그렇게 그 총을 들이쏘아서 헌병에 외놈 헌병에 쏘았다 그럽니다. 결국 참가자들은 헌병대에 진압됐고 김한수를 비롯한 주동자들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제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이 눈에 띕니다. 헌병이 공포를 놓았을 때 군중은 놀라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김한수가 피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군중에 호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뚝도 3.1운동은 상층 인사들 없이도 민초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투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서울 동남권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아주 격렬했던 민중들이 중심으로 참여했던 노동자 농민들이 이런 운동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동구 성수동 뚝도 시장을 중심으로 광진구 자양동과 구이동까지를 아우르는 뚝도는 일제 강점기엔 경기도 고양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루터가 자리하고 있는 뚝도의 지리적 이점은 서울 동남권 만세운동의 최대 중심지가 됐던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뚝섬 나루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루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나루터를 이용한 물류 이동이 활발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 만세운동을 위한 집결지로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뚝도 3.1운동은 1919년 3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아있는 기록 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 독립운동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서대문과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데다 당시 서울에 속해 있지 않았던 뚝도에서의 3.1운동은 점차 잊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에 또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뚝섬 지역이 서울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양시는 또 고양시대로 서울의 역사를 치고 서울은 또 서울대로 종로 지역에도 중심적인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서로 양쪽에서 관심에서 잊혀져 간 게 아닌가. 다행스러운 건 성수동 일대에서 주민 주도로 연구 활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수동 주민들은 역사문화 연구 모임을 구성해 우리 지역 역사 되찾기의 일환으로 뚝도 3.1운동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그 12분 재판받은 분들이라도 좀 찾아서 뭐 훈장도 좀 수여하고 그다음에 여기 작은 뭐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뚝섬 3.1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뭐 이런 거가 좀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관련 책자까지 발행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뚝도 3.1운동의 주역 대부분이 알려지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 후손들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치단체나 보훈처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민들이 주도한 최대의 만세운동이었던 뚝도 3.1운동.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진 선조들의 희생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세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H5N6형과 H5N8형 이 두 가지 종류가 전례 없이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먼저 지난 1월 한강 성동지대 앞 나루터에서 발견된 뿔놈 병아리는 H5N6형, 2월 15일 한강 인근 뚝섬로에서 발견된 쇠기러기와 2월 24일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발견된 쇠기러기 폐사체에서는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4년과 15년에 유행했던 게 바로 이 H5N8형입니다. 모두 AI인데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AI 자체의 특성에 있는데요.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AI의 특성상 통틀어 AI라고 묶을 뿐이지 사실상 전혀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인체 감염 사례로 보죠. H5N6형은 중국에서 사람에게 17건 발생해서 지난해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H5N8형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사람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도 인체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 AI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제의 키워드였습니다. 서울시가 다시 세운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개 상가로 4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을 다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행로를 만들고 판매 위주에서 신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나간다는 전략인데요. 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인프라 구축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서울역구가 공원과 함께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